진츠는 1925년 7월에 취역한 센다이급 경순양함의 2번함입니다. 기준 배수량은 5,195톤이었고 속력은 35.3노트로 시속 약 65.4km까지 낼 수 있었습니다. 센다이급은 1920년대 함이라서 이후 일본 경순양함들에 많이 장착되었던 15.5cm 포보다 조금 작은 59경 14cm 즉 5.5인치 포를 장착했고 구축함 부대를 호위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센다이급의 1번함이 센다이이고 3번함이 지금 보시는 나카인데 원래 5척을 더 건조하려고 했다가 취소되고 대신 중순양함 2척을 건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순양함 진츠와 나카에 관련해서 일어난 사고가 하나 있었는데 지금 지도에 표시된 곳이 일본 시마네현 미호노세키라는 곳이고 여기서 1927년 8월 24일에 일본 해군 함정 약 35척이 갑군과 을군으로 나뉘어서 야간 소등 상태에서 뇌격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오후 11시경에 경순양함 진츠와 같이 훈련에 참가했던 구축함 와라비가 충돌해서 진츠의 함수에 보일러가 박살난 와라비가 폭발 후 둘로 갈라진 채 침몰했고 와라비의 함장을 포함해서 92명이 사망했습니다. 진츠도 무사하진 않았고 함수 부분이 크게 손상되었는데 이 사진은 그날 사고 후 대파된 진츠의 함수 부분을 찍은 것입니다. 와라비에서 사망한 수병과 장교들의 시신은 거의 회수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츠와 와라비가 충돌하는 것을 목격하고 급히 선회하던 진츠의 자매함 나카가 이번엔 구축함 아시의 후미 부분을 함수로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두 번째 사고로 나카가 중파되고 아시가 대파되어 아시에서 28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1927년 8월 24일 일본 해군의 2차례 충돌 사고를 미호노세키 사건이라고 칭합니다. 이 사고로 일본 해군성은 진츠의 함장이었던 미즈시로 케이지 대좌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기소했고 재판을 요코스카 진수부 군법회의가 맡게 되었으나 판결이 내려지기 바로 전날인 12월 26일 당시 44세였던 미즈시로 대좌는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미즈시로 대좌가 사망하자 이 사고로 120명의 사망자가 난 2척의 구축함이 포함된 제27 구축대 사령이 60일 근신 처분을 받았으나 발령 직전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가토 간지 연합함대 사령 장관에게도 책임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커리어를 사고로 시작한 진츠는 태평양 전쟁에서 필리핀과 자바해 전투에 참가했고 과다카날 작전을 거쳐 1943년 7월 13일 새벽 콜롬방가라 해전에서 육군 병력을 싣고 가는 구축함 부대를 이끌다가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지난 영상에서 다루었던 콜롬방가라 해전 극초반 상황에서는 일본 함대 대열의 두 번째 진츠가 위치했고 앞뒤로 구축함들이 감싸고 있었는데 이때 진츠 바로 뒤에 위치했던 구축함 유키카제의 전파 탐지기에서 미함대에서 나오는 레이더파를 탐지해서 미함대의 존재를 먼저 알아냈습니다. 이 사진에 보이는 것은 구축함 하루츠키에 탑재되었던 3식 1호 전파 탐신의 3형 13호 전탐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당시 해역에는 국지성 스콜 때문에 견시병들이 미함대를 탐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미함대를 발견한 정찰기로부터의 통신도 해독 등 절차 때문에 10분 정도 시간차가 있었습니다. 역탐 덕분에 일본 함대는 미함대의 기습에 걸리지 않고 이미 전투 준비를 하면서 다가왔고 뒤에 따라오던 수송구축함 4척에 콜롬방가라섬 북단을 지나기 전에 남서쪽 방향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함으로써 수송대가 전투 해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따라서 구축함 유키카지에서 미군 레이더 신호를 미리 포착한 것이 일본 함대의 궁극적인 작전 목표라고 할 수 있는 병력 수송을 보호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함 진츠의 운명을 결정한 것은 또 다른 요소였습니다. 전투가 시작되고 얼마 안 있어 진츠는 미함대 쪽으로 탐조 등을 밝혔는데 이것으로 진츠의 위치가 미함대에 그대로 드러나고 말았고 곧 레이더로 유도된 미함대 경순양함 3척 6인치 포의 집중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뒤에 따라오던 유키카제의 어느 하사관의 증언에 의하면 일본 함대가 미함대의 포탄이 떨어져 만든 물기둥으로 이루어진 숲을 통과하는 듯이 보였고 기함 진츠에 명중탄이 속출하는 것을 관측창으로 볼 수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진츠가 큰 피해를 입고 대열에서 빠져나온 후 미함대의 다음 포격 대상은 유키카제였지만 유키카제는 행운의 여신이 같이 하는 함이기 때문에 다른 승조원들이 걱정을 안 했다고 합니다. 유키카제는 1940년에 취역해 태평양 전쟁 초반부터 참가했고 남태평양에서도 산타크루즈 해전, 과달카날 해전 등에서 싸웠습니다. 유키카제는 1939년부터 취역을 시작한 카게로급 구축함 19척 중 8번함입니다.
이 채널 영상들을 계속 보신 분들은 태평양 전쟁이 진행되면서 일본 해군의 구축함 손실이 엄청나게 커지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요. 결론만 놓고 보면 유키카제는 카게로급 19척 중 유일하게 태평양 전쟁에서 살아남았고 많은 전투를 거치면서도 큰 피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이 사진에는 1945년 4월 7일 마지막 임무를 위해 출항했다가 미군 항공기의 공격을 받고 침수되어 기울고 있는 전함 야마토의 모습이 보이고 호위를 위해 같이 출항한 유키카제의 모습이 왼쪽에 보입니다. 콜롬방가라 해전 관련 자료에서 유키카제 불침함 언급이 나와서 지금 여기서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1943년 중반에도 불침함으로서의 명성이 알려졌었는지는 사실 확실하지 않지만 이후 전투에서 유키카제 관련 내용이 나올 때마다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츠가 불타고 있을 무렵 선두에 섰던 구축함 미카즈키는 1927년에 취역한 구형이었는데 기록에 의하면 어뢰를 한 번 쏘고 다시 장전하는 장치가 없었고 어뢰 발사 이후 큰 피해를 입은 진츠를 도우려고 했으나 미군의 함포 사격이 워낙 맹렬해 연막을 피우고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 전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일본 구축함들과 미국 구축함들은 서로 거의 같은 시간에 많은 수의 어뢰를 상대편에 발사했는데 집중 포격을 받은 진츠의 두 발의 어뢰가 명중해 전투 시작 후 1시간도 안 되어 침몰했습니다. 초반 전투에서 어뢰를 맞은 것은 진츠뿐만이 아니었는데요. 미 함대에는 미군 경순양함 2척 이외에 뉴질랜드 경순양함 리엔더가 있었는데 일본 함들이 쏜 어뢰 중 하나가 리엔더의 좌연 중앙 부분에 명중했고 리엔더는 26명의 전사자를 내고 이후 전투에 더 이상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일본 구축함들은 이제 북서쪽으로 퇴각해서 다시 어뢰를 장전하고 전투 준비를 했습니다. 초반 전투에서 일본 함대와 미 함대는 각각 한 척씩의 경순양함을 잃었습니다. 이 사진은 이날 경순양함 세인트루이스에서 일본 함대를 포격하는 장면을 찍은 것이라고 합니다. 남은 일본 구축함 4척 유키카제, 하마카제, 키오나미, 유우구레는 북서쪽으로 퇴각했다가 원래 걸리는 시간보다 훨씬 빠른 18분 정도의 어뢰 재장전을 마치고 남쪽을 향했습니다. 이때가 1943년 7월 13일 오전 1시 36분경이었고 미 함대는 2척의 구축함을 남겨놓고 선두의 구축함 3척에 이어 경순양함 2척과 후미 구축함 5척이 나머지 일본 구축함들에 맞서기 위해 1시 42분 북서쪽으로 항로를 잡았습니다. 오전 1시 56분 미 경순양함 호놀룰루에서 북서쪽에 있는 함정들을 포착하지만 미 함대 지휘부에서는 이게 과연 적함인지 아닌지 분간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 첫 번째 전투를 치르면서 미 함대 전위의 구축함 3척 니콜라스, 오베넌, 테일러가 미 함대 지휘부와 교신이 끊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잘못하면 아군 함들의 포화를 퍼부을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미군 지휘부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양측 함대가 더 가까워진 오전 2시 5분경 미 함대를 지휘하는 월든 에인스워스 제독은 상대함 쪽으로 조명탄 발사를 명령했고 곧이어 적함임을 확인한 후 우현 60도 선회와 포격 개시를 동시에 명령했습니다. 당시 에인스워스 제독이 탑승했던 미 함대 기함 호놀룰루의 함장 로버트 헤일러 대령은 이때가 진짜 파티가 시작된 시점이라고 회상하고 있습니다. 미 함대와는 달리 일본 함대는 남쪽에서 다가오는 함정들이 미국 함대임을 알고 있었고 미 함대가 포격을 개시했을 때 일본 구축함들은 이미 어뢰를 발사한 이후였습니다. 오전 2시 8분 경순양함 세인트루이스의 함수 부분에 어뢰가 명중했습니다. 몇 초 뒤 미 함대의 맨 뒤에 따르고 있던 구축함 그윈에도 어뢰가 명중했습니다. 3분 뒤인 2시 11분 미 함대 기함 호놀룰루의 우현 함수 부분에도 어뢰가 명중했고 다른 한 발은 한미 부분에 그대로 박혔으나 폭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미 함대는 대혼란에 빠졌는데 조타 기능이 고장난 구축함 그윈이 불길에 휩싸여 호놀룰루로 돌진했고 호놀룰루에 함교에 있던 모든 장교들이 충돌에 대비해 엎드려 있는 사이 두 척의 함은 약 50m 차이로 간신히 충돌을 면합니다. 또한 경순양함의 뒤에 따라오던 구축함들 중 하나였던 뷰캐넌의 함수 부분이 구축함 우드워스의 한미 부분을 긁고 지나가기도 했지만 서로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일본 구축함들의 어뢰가 명중하면서 그야말로 난장판이 되어버린 것인데요. 가장 피해가 컸던 것은 구축함 그윈으로 59명의 전사자를 냈고 다음날 오전 자침 처리됩니다. 미 함대는 더 이상 전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지만 하나 다행이었던 것은 일본 구축함들이 어뢰를 전부 쏘고
오전 2시 30분경 퇴각한 것이었습니다. 전투 시작 전 호위 구축함들과 미리 분리되었던 일본 수송 구축함 4척도 콜롬반가라 섬에 싣고 왔던 육군 병력 1,100명과 물자를 전부 성공적으로 양육시켰습니다. 4척의 구축함은 오전 3시 40분까지 양육을 모두 마치고 무사히 부겐빌로 귀환했습니다. 콜롬반가라 동쪽의 쿨라만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벌어진 이번 해전으로 일본 함대는 경순양함 진츠가 침몰하고 약 482명의 전사자를 냈습니다. 그렇지만 진츠와 함께 온 수송대를 포함한 구축함 9척은 경미한 피해만 입었습니다. 요키카제는 큰 피해를 입은 진츠 바로 뒤에서 집중 포격을 받았으나 살아남아 귀환했습니다. 미 함대에 합류했던 뉴질랜드 경순양함 리엔더는 어뢰를 맞아 크게 손상을 입었고 결국 태평양 전쟁이 끝날 때까지 복귀하지 못했습니다. 리엔더는 속도도 느렸고 미군 경순양함들이 초반 전투에서 1,000발 이상의 포탄을 발사할 때 6인치 포탄을 160발 정도밖에 발사 못해서 전투 능력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리엔더는 이번 작전 이전 인도양에서 추축국 무장 상선을 격침시키기도 했으나 일본 함대와 진검승부로 전투를 치르는 것은 무리였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전투 이후 툴라기에 입항한 경순양함 세인트루이스를 찍은 것인데요. 함수 부분에 어뢰를 맞아 손상된 모습이 뚜렷이 보입니다. 이것도 툴라기에 정박한 세인트루이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1943년이라고만 되어 있지 정확한 날짜는 없지만 자세히 봐도 앞부분 손상이 없는 것 같고 이전 사진에 나온 리페어십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전투 이전에 찍은 사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것은 어뢰를 맞은 미국 기함 호놀룰루의 함수 부분이 무너져 내려있는 모습입니다. 이전 사진과 마찬가지로 큰 피해를 입은 함수 쪽에 수병들이 모여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호놀룰루의 후미 부분에 충돌했지만 터지지는 않은 일본 어뢰가 만든 구멍을 통해 어느 수병이 안에서 밖을 내다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매트리스로 구멍을 막아 해수가 들어오지 않게 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경순양함 세인트루이스와 호놀룰루는 1943년 11월까지 수리를 마치고 복귀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일본 경순양함 진츠의 생존자들인데 미 해군이 준 옷을 입고 구축함 니콜라스에 탑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군이 구조한 진츠 생존자는 이 두 명이 전부이고 일본 잠수함이 21명을 구조했다고 합니다. 콜롬반가라 해전 이후 홀지 제독은 뉴조지아 해역에서 순양함으로 싸우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해 앞으로는 구축함만으로 작전을 하기로 합니다. 일본군은 뉴조지아와 콜롬반가라를 포기할 수 없다는 듯이 계속 병력을 증원시켰고 이제 뉴조지아에 상륙한 미군이 일본군과 결전을 벌이게 될 텐데요. 점점 클라이맥스로 올라가는 뉴조지아 전역, 어떤 이야기가 또 펼쳐질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